안녕하세요. 주식 절대로 하지 마라의 여명입니다. 오늘은 청산가치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다가 포스코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 포스코가 유동자산이 되게 많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유동자산을 현재의 발행 주식수로 나눴을 때 포스코는 살만한 회사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그때는 이제 계산을 한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정말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청산을 하게 될 경우 한 주에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계산법에 의해서 여러분께 이제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산 가치를 계산하는 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또 내재 가치라고 또 많이 표현하고, 그 세계적으로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계산하는 공식도 많고, 오늘은 그런 공식보다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했는데요. 보통 이제 주식이 막 떨어지다 보면은 도대체 얼마까지 떨어질지 예측이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과연 이 회사가 한 주당 얼마짜리 회사인지 되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값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사실 바닥을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만약에 청산 가치를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1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왔으면은, 만약에 주식이 막 떨어지기 시작해서 11만원, 12만원 근처까지 왔다. 그러면 저는 10만원짜리 회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떨어질 거라는 걸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갖고 있다면 더 이상 안 떨어지기 때문에 팔진 않겠죠. 네, 그럴 때 이런 그 계산을 해서 어떤 회사가 얼마 정도의 주식 가치가 있는지, 한 주에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번 시간에 예를 들었던 포스코를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특별할 건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이 반영된 그런 계산이기 때문에, 주식을 만약에 하신 분들이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해서 한 번씩 계산해 보면은 될 겁니다. 자, 편안하게 한번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회사를 계산했는지 또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총 자산을 이제 다시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청산 가치 계산할 때. 왜냐하면 자산이라는 게 자본 플러스 부채인데, 자본과 부채는 어떻게 보면 자산을 이루고 있는 돈이라고 그랬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자산을 재평가하기만 하면은 회사를 정확하게 이제 주식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자산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산은 유동자산,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으로 나누는데, 유동자산에는 이제 재고자산이 있고요. 뭐 채권, 그런 현금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을 이제 상세 항목으로 분류가 된 이제 장표입니다. 이게 재무 상태표죠. 재무 상태표. 어떤 시점에 이 재무 상태를 보는. 그래서 이제 포스코의 이제 재무 상태표를 보겠는데, 자, 이 부분입니다. 상품 같은 경우에 9,300억이 있는데, 실제 이 상품이 뭐 9,300억이 다 팔릴 경우는 없죠. 거의 완벽하게 팔릴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한 50% 정도로 이제 현금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순전히 이제 제 기준인데, 자, 상품으로 한 50% 정도 현금화할 수 있다 생각해서 9,300억이 이제 4,500억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50% 정도 잡고, 그래서 7,500억 정도 바꾸는 거죠, 이거를. 그 다음에 원재료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게 다시 팔아도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무 건들지도 않은 원재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제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이제 또 가져왔고, 그다음에 반제품 뭐 미착품 같은 경우에도 한 50% 정도 삭감해서 현금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기타 재고자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보면은, 재고자산이 이제 원래는 9조 9천억 정도 있었던 자산이었는데 저는 이거를 6조 5천억으로 이제 바꿔서 재설정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가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재고자산 중에서. 자, 이렇게 해서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 그러니까 유동자산은 이제 크게 재고자산, 금융자산, 채권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 금융자산 같은 경우나 채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거 돈 받을 돈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다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건 건드리지 않고 그냥 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제가. 현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해 보면은 이제 유동자산이 총 31조가 있었는데, 포스코가 31조인데 저는 이것을 27조로 재계산한 거죠. 27조로 이제 현금화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의 계산을 했고요. 유동자산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비유동자산이죠. 비유동자산은 보통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 이렇게 뭐 구성이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유형자산입니다. 자, 유형자산은 어떻게 이제 설정을 하냐면은, 토지 같은 경우에는 뭐 다시 되팔아도 되니까 그대로 이제 가지고 오고, 문제는 이제 설비자산입니다. 설비자산. 설비자산은 솔직히 제가 다시 뭐 철강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이거 현금화 할 때 그렇게 값어치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 20, 30% 정도밖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무려 27조나 되는 설비 자산이지만 저는 이걸 현금화했을 경우에 한 3조 정도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 넣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은 뭐 다시 재사용하면 되니까 건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여서 놔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아마 주차장 같은 건물, 이런 건물, 가건물 같은 거일 텐데 이것도 뭐 한 50% 미만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기계장치도 마찬가지죠. 이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크게 쓸모없는 것인데, 뭐 이것도 한 20, 30%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뭐 리스나 뭐 건설 중인 자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한 20, 30% 잡고요. 자, 이거를 이제 해보면은, 유형자산이 현재 평가된 것은 31조였지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11조라는 것이죠. 이 31조가 아니라 11조.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걸 유동자산이라고 그러고 1년 이상 걸리는 것을 이제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 이 31조가 아니라 11조라는 겁니다. 회사의 가치가. 저희는 이제 청산가치, 회사를 팔 경우를 이제 가정해서 이거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무형자산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영업권 같은 경우도 뭐 필요 없죠. 회사 처분하는데 영업권이 뭐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되게 낮게 설정했고요. 특허권 같은 경우에 좀 다르기 때문에 특허는 팔 수도 있습니다. 산업 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특허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한 50% 정도 가치가 있다 생각하고, 다 이런 거, 부동산 같은 것도 그대로 또 오고요. 투자 자산도 그대로 쓰고, 채권 같은 것도 이제 받을 돈이니까, 네, 그대로 쓰고, 이렇게 해서 쭉 더해 보면은, 제가 다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산을 이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재무 상태표에 있던 것은 유동자산은 이제 31조였는데 27조로 제가 바꿔놨고요. 비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 47조였지만 제가 다시 이제 계산을 했을 때는 22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재계산해 보니까 자산이 총 이제 50조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빼줘야 됩니다. 그 한 주당 저희가 이제 얼마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부채를 또 빼줘야죠. 부채를. 그래서 자산 50조에서 부채 총 부채 31조를 빼주면은 재계산했던 자본이 18조가 나오는 거죠. 18조. 이거를 이제 발행 주식수로 나눌 경우에 한 주당 BPS가 다시 나오는 거죠. 재계산했을 때 BPS는 21만 2천 원이 되는 겁니다. 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BPS가 50만 원이었죠. 그때 이번 시간에 보셨겠지만 50만 원이었는데 제가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21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청산 가치가 21만 원인데, 자, 최근에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딱 1월 1일이었나? 올해 1월 1일 날 23만 원이죠. 23만 원을 찍었습니다. 자, 23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 이런 계산을 또 안 해본 사람들은 또 얼마까지 떨어질지 또 이게 두려움에 또 휩싸이게 됩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 이거 얼마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1만 원이 최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다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주식을. 21만 원까지는 안 왔지만 23만 원에서 이렇게 다시 오를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회사의 가치의 최저점까지 그 주식이 왔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한 번씩 그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 걸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계산하는 게 무조건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생각했던 게 틀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 공식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회사를 평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됐어요. 저는 이런 방법을 쓴 게. 왜냐면은 솔직히 주식을 하다 보면은 되게 두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저평가돼 있다고 해서 회사를 샀지만 이렇게 막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PBR 뭐 0.6이었는데 0.4까지 떨어졌으니까, 이런 회사를 이제 만약에 들고 있다, 내가 갖고 있다, 그럴 때는 한 번 정도 이제 이런 계산을 해보는 거죠. 이 회사가 과연 현금화 했을 때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21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계산했는데 포스코가 19만 원까지 뭐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래도 좀 마음에 안심은 되는 거죠. 아, 이게 21만 원이나 되는 회사인데 지금 19만 밖에 안 하네? 한 번 더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름대로.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현재 상황. 제가 계산한 건 21만 원인데 지금 포스코는 25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안 삽니다. 이거 일단 안 사고 좀 더 추이를 지켜보는 거죠. 왜냐? 21만 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런 거는 저는 매수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제가 계산을 해보고. 왜냐하면 이런 회사는 약간 떨어지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제가 차트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역배열 상태로 지금 그래프가 다 바뀌어 있는 상태죠. 이런 거는 쉽게 또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싸다고 해서 여러분들 싸다는 기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계산이라도 해봐야 돼요. 재무제표를 보고 이런 계산이라도 해보고 싸다고 판단을 해야지, 막무가내로 뭐 이렇게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다고 그냥 싸다 이런 거는 좀 솔직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최소한 계산도 안 해보고 주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식 절대로 하지 마라 강의를
어떻게 보면 지금 8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 나름대로는 도움을 이제 주고자 하지만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강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주식을 권장을 해야 솔직히 강의도 되고 여러 가지 또 뭐 법칙들도 알려줘가지고 여러분들 좀 이용을 할 텐데, 제가 이렇게 그 하지 말라는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그쪽 분들은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주식시장을 비활성화시키는 쪽이니까요, 제가. 저도 여러 권의 책도 보고 뭐 이것저것 많이 들었지만, 사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식이 좀 권장을 해야 됩니다, 주식을 솔직히. 왜냐,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했을 때 누군가는 사줘야지 그 회사는 자본금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자본금이 생기고 또 사업도 하고 그래야지 또 고용 창출도 되고. 근데 문제는 개인들이 이제 주식을 하실 때 대부분 또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예요. 회사를 뭔가 소유한다는 개념으로 안 하고 대부분들 거래를 많이 하시죠. 거래를 어떻게든 거래. 그러니까 오르면 팔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장을 안 하는 겁니다. 솔직히 소유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주식. 네, 뭐 좋은 회사 찾아가지고 난 이거 평생 갖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제가 말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거를 자꾸 거래로 생각하고 뭐 네, 어떻게든 한탕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렇게 뜻대로. 워낙에 또 많이 이게 변수도 많고요. 그런 분들은 또 매일매일 또 주식을 봅니다. 보고 있으면은 이게 계속 흔들리게 돼요. 막 차트 계속 보고 있으면은 이랬다 저랬다 막 차트가 하니까 자꾸 뭐 팔았다 샀다 하는 거죠. 나중에 제가 그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또 시간이 있겠지만, 매매를 자주 하면 할수록 내 원금만 깎입니다, 여러분. 수수료 세금으로 다 나가고 없어요, 나머지. 매매는 최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주식을 할 때. 그거는 이제 이번 강의랑 크게 상관없는 얘기를 제가 좀 했는데, 어쨌든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최저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자. 그래야 이 회사가 얼마까지 떨어지는지 예측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점을 알 수 있어요. 저점, 최저점. 떨어지는 회사의 최저점. 또 나만의 또 믿음이죠. 이런 계산을 해놓으면. 뭐 21만까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트랑 뭐 기본적 분석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안정적으로 가다가 다시 또 오르기 시작하면은 매수할 수도 있겠죠. 포스코.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차트 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너무 기본적 분석만 하다 보니까 또 흥미를 많이 또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워낙 또 개인들은 차트를 좋아하니까 이런 거는 이제 또 되게 지겹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 되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다시 해보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뭐 물린 회사가 있다면, 정말 내가 뭐 몇 년 전에 샀는데 물려 있다. 그럼 한 번씩 계산해 보세요. 이 회사는 현금화했을 때 얼마 정도 될까? 그 청산 가치를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포스코가 올해부터 만약에 계속 마이너스다. 그러면 이거 다시 계산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여기서 더 빼줘야 돼요. 올해부터 마이너스라면. 그러니까 올해부터 최소한 영업이익이
플러스를 유지를 해야 이 공식도 성립을 하는 겁니다. 플러스가 유지가 돼야 이 공식이 성립하는 거지. 뭐 마이너스인 회사에 대해서는 이런 공식도 솔직히 성립 안 할 수 있습니다. 이 재계산, 그러니까 내년에 재계산했을 때 다시 떨어지고 또 내년에 재계산하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마이너스니까. 회사가 돈을 못 벌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계산을 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최소한 영업이익은 플러스여야 된다. 이 계산할 때도 적용할 때도 그 부분만 좀 더 유념해 주시고 이 부분을 한번 써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